네, 선생님이 코로나에 부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화면이랑 영상을 통해 수업하게 된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만든 단체 카톡방에서 학습지 공유했고요. 혹시나 그 카톡방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는 홈페이지에도 학습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시 등교를 하게 되는 날 학습지 나눠주고 같이 또 수업한 거 정리해 볼 테니까요. 너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이제 1회고사 시험 범위가 분배적 정의, 즉 롤스, 노직, 왈처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교정적 정의부터 이제 새롭게 수업을 나가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사회정의 처음 시작할 때 사회정의 단어는 이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랑 분배적 정의를 이제 앞서 살펴본 거고 이제부터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교정적 정의는요. 그때도 대충 설명을 했지만 상과 벌에 대한 정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떤 피해를 준 행위, 범죄 행위가 대표적이겠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통해서 그거를 교정하려는 정의관을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교정적 정의는요, 죄형 법정주의를 기초에 두어서 이제 주장이 되는데요.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가 이제 처벌을 내리거나 보상을 내리는 이 행위가 법에 기반한 행위라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어떤 사회 내에 있는 규범인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나 보상을 내려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걸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교정적 정의의 이제 각 두 가지 큰 흐름을 보면은요. 첫 번째, 응보주의라는 게 있어요. 응보주의는 한마디로 우리 한무라비 법전에 있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즉,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공정한 것.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공정한 것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응보주의예요. 즉, 내 눈을 이제 한무라비 법전에 있는 눈의 눈, 이에는 이가 그거잖아요. 네 눈을 파낸 사람의 눈을 파내고 이를 뽑은 사람의 이는 뽑아버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보복의 원리. 이것을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이 응보주의는요,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응보주의의 한계점은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000원의 사기를 쳐요. 1,000,000원의 사기를 쳐요. 그러면 응보주의니까 이 사람한테 얼만큼의 벌금을 때리겠어요? 1,000,000원의 벌금을 때리겠죠. 1,000,000원의 사기를 쳤으면 딱 그 정도, 1,000,000원의 벌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리면 그냥 그 1,000,000원 내는 거고 안 걸리면 많은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동해보복의 원리는요. 범죄 예방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로서 뭘 주장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주장합니다. 우리 공리주의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은 고통을 싫어한다 라는 그런 자연적인 감정에 근거해서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라는 쾌락주의에 기반한 도덕 원리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나쁜 고통을 유발하는 처벌은 다 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신체적인 형벌, 뭐 정신적인 형벌, 벌금 형벌 다 그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상 처벌은 악이 됩니다. 고통은 악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는 예방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처벌과 보상을 내릴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우리의 처벌은 범죄 행위를 예방할 때, 즉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요, 결코 처벌이 선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처벌은 악이에요. 근데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할 때 단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방주의에서는요,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처벌로 생긴 손실보다 위법행위를 통한 이익이 커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1,000만 원 정도의 사기를 쳤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으려면 벌금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처벌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손실이 내가 얻은 이익보다 클 때, 나 걸리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에도 한계점이 있죠. 여기 옆에 쓸게요. 이 처벌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개인적인 뭐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범죄가 예방된 건지, 범죄 예방 효과에 증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처벌을 사회 안정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인간 존엄성 훼손, 뒤에 쓸 걸.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정적 정의에서 우리 1차로 중요한 건 바로 이 응부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교정적인 정의는 어떤 문제 행동, 대표적으로 이제 범죄 행동이 되겠죠. 법을 위반한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를 교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 교정적 정의관의 첫 번째, 응보주의가 있어요.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는 거고, 다른 사람 팔 부러뜨렸으면 내 팔도 부러지는 거예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똑같은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보주의는 범죄 행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있었죠. 공리주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라는 쾌락주의에 기반한 철학으로서요.
고통은 악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악입니다. 그러나 공리의 이익에 맞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맞을 때, 범죄를 예방할 때 정당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범죄를 예방하기 때문에 예방주의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공리주의가요. 이 예방의 효과가 높기 위해서는 처벌로 인해 생긴 손실이 위법행위를 통한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는 예방 효과의 증명이 어렵고 인간 개개인을 이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정적 정의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2번 사형제도. 우리 사형제도에서 총 4명의 학자를 볼 건데요. 이거는 왕왕왕 우리 보통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선생님이 내는 내신 문제에서요. 요런 식의 정말 싫은 벤다이어그램 문제라던가 요런 식의 또 정말 싫은 막 너 왜 이거 간과하니 서로 비판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 사형제도가 무조건 나와요. 선생님도 시험 문제 그렇게 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즉, 4명의 학자를 볼 건데요. 이 4명의 학자가 각각 사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암기와 이해까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또 나왔다 칸트 오빠. 우리 칸트가 나옵니다. 우리 칸트는 사형, 찬성. 우리 앞서 살펴본 응보주의 있죠. 이 응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 칸트예요. 응보주의는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처벌을 내린다 그랬죠? 동회보복의 원리, 다른 말로 동등성의 원리, 동회보복의 원리에 따라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합니다. 즉, 남을 죽이면 죽어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그래서 칸트는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이외의 처벌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서양 윤리의 접근 이제 서양 처음에 했을 때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칸트는 자기의 사상의 목적이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뭐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뭐 동물의 권리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할 때나 칸트는 계속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자살은 반대하면서 사형은 찬성할까요? 칸트는 오히려 살인자에게 사형을 시켜주는 것이 살인자에 대한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그들은 바로 살인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세워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존재죠. 우리 자율에는요, 책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내가 선택한 행위이므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까지 완료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살인자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 사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즉, 살인자에 대한 사형 행위는 그들을 인간으로서, 이성적, 자율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들이 선택한 자율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형이다. 그래서 사형을 찬성한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칸트 사형 찬성했습니다. 두 번째, 루소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이제 뒤에 단원, 국가 단원에서 이제 루소나 홉스나 로크와 같은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들을 살펴볼 건데요. 루소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규정적 정의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루소, 우선 사형 찬반만 얘기하면 얘도 사형 찬성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국가가 생겨나게 된 기원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냥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자연 상태라고 해요. 그 자연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생겨나요. 근데 루소는 이 계약의 형태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일반 의지를 형성하여 이에 복종하는 계약이라고 봤어요. 즉, 자연 상태 내에 우리들은 어떠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권리를 국가를 만듦으로써 국가에 양도합니다. 국가한테 내 권리를 줘요. 그 다음에 일반의지라는 것을 형성해서 이에 복종하여 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일반의지는 공공선을 위한 의지예요. 즉,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의지예요. 사람들이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의 공공선을 위해서 살아가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루소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라는 걸 만들기 위해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 권리를 양도하고 모두의 공공선을 위한 일반 의지를 형성해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이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교정적 정의에서는 요거보다 이제 왜 사형을 찬성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 루소가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죽인 건요.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은 것을 어긴 행위예요. 우리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위반하고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는 사회계약을 위반하고 파괴한, 즉 공공선을 해친, 일반 의지를 해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국가의 적이자 반역자라고 봅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예요. 죽어도 마땅한, 죽어도 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한 사람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루소 다시 정리해 봅시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뭔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 했어요. 국가 없이 내 자신이 혼자 자연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뭔가 위험 요소가 있었어. 그래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모두의 공공선을 위해 복종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 살인자가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 사람은 공공선을 해친 사람이죠. 즉, 우리가 맺은 사회 계약을 위반한 놈이란 말이야. 걔는 국가의 적이자 반역자예요. 더 이상 얘하고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그 살인 사람을 살인했으므로 넌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야. 너는 생명을 박탈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볼 거야. 너 이제 죽일 거야. 라고 보고 사형을 찬성하게 되는 겁니다. 루소 사형 찬성이었고요. 3번 벤담입니다. 우리 벤담은요. 보통 잘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왜 잘 안 나오냐면 얘는 사실 사형 찬성도 반대도 아니에요. 찬성일 때도 있고 반대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얘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리주의는 예방 효과에 따른 처벌을 이야기했죠. 얘네는 범죄 예방,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 기여도에 따라서 찬반이 나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즉, 일반 예방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형을 찬성하고요. 특수 예방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형을 반대하거든요. 이게 먼저 볼게요. 일반 예방주의는 일반인의 범죄 예방을 의미해요.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네 다른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 라고 본보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로써 야, 범죄 저지르면 죽을 수도 있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근데요, 살인자가요, 앞으로 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있잖아요. 걔가 한번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사회화 돼가지고 이제 갱생해가지고 범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죠. 그 범죄자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걔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는 사형을 반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벤담은 때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범죄 예방을 어디에 이제 두느냐에 따라서 사형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베카리아 볼게요. 베카리아 이제 초면인 분 나오죠. 베카리아 사형 반대입니다. 보통 아까 말했던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 칸트, 루소, 베카리아인 경우가 열의 9을 차지해요.
벤담으로 문제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벤담으로는 보통 요렇게 이제 음보주의랑 공리주의 비교하면서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베카리아가 또 그만큼 중요한데요. 우리 베카리아는 한마디로 사회계약 플러스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사회계약론자입니까? 공리주의자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얘가 훨씬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사상을 이제 분석해보니까 사회계약설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공리주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우선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요. 루소를 이제 비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루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해서 일반 의지 형성해서 그거에 다 복종한다 그랬죠. 근데 살인자는 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생명을 박탈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베카리아는 이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개인은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요, 내 생명을 국가한테 맘대로 하라고 계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지, 내가 날 죽여주십시오 라는 계약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국가는 내 생명을 빼앗을 권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계약의 목적이 내 개개인의 생명 보존을 위해 맺은 계약인데 국가가 내 생명을 박탈한다? 그거는 계약의 위반이다. 사회계약에 어긋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차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사형 반대합니다. 즉,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생겨났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 우리는 내 생명을 국가가 박탈해도 좋다. 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리주의의 관점에서요, 즉 예방주의의 관점에서요, 범죄 예방의 효과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난리가 났어요, 글씨가. 강도보다 지속성이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본 거예요. 강도는 사형이 더 세겠죠. 한 번 빡 죽이는 거니까. 근데 종신노역형은 종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평생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좋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예시를 베카리아가 들어요. 이제 사형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제 보여주면서 마을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 교수형 같은 걸 시킨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한테 야, 다른 사람 죽이면 저렇게 교수형에 처한대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면 헐, 나 이제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선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형보다는 어떤 사람을 이제 살인자를 되게 노예처럼 부립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 숨어서 막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이제 고된 노동을 하는 걸 마을의 한가운데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막 채찍 맞으면서 막 계속 일하고, 막 무거운 짐 들고 일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 살인하면 저렇게 돼?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 왔는데도 그러고 있어. 모레도 그러고 있어. 매일매일 10년이 지나도 걔는 계속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내가 그거를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나는, 나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한방인 사형보다는 지속적인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공의주의, 예방주의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칸트, 사형, 찬성했습니다. 왜 찬성했죠? 동해보복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 원리에 따라서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나도 죽여야 돼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고 그 외의 처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존중의 원리에 의해서도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를 본다면 살인자가 그의 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비로소 그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사형을 찬성했어요. 루소도 루소도 사형을 찬성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어요.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이제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공공선을 위한 의지를 형성해서 국가를 만듭니다. 근데 내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계약을 맺은 건데 살인을 하는 걸 이걸 위반한 거란 말이죠. 살인자는 국가의적 반역자로서 이걸 위반했다고 보고 생명을 박탈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죽여버려도 된다. 찬성합니다. 벤담은 찬성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어요. 공리주의자로서요. 일반인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형 찬성합니다. 일반인들이 나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관점에서요. 그러나 범죄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반대합니다. 죽어버리면 그를 사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베카리아라는 사람은요. 사형을 반대하는데요. 첫 번째,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개인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은 건데 내가 내 생명을 박탈해달라, 나를 죽여달라라는 계약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도 없고 생명을 박탈은 계약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이 아닌 대체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신노역형인데요. 종신노역형, 즉 지속성이 큰 처벌이 강도가 큰 사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학습지 채웠고 그런 것까지 해두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